나 이번 달엔 이걸 할 거야.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참 하려고 하면 내일 할까 싶기도 하고. 특히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잖아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계획을 세웠어라고 하지만 이건 목표죠.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이불 바깥으로 복숭아뼈 왼쪽 꺼내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국민 심리 멘토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참 그 연말이라는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내가 올 한 해 이뤄낸 것도 좀 돌아보고 내년엔 뭘 해볼까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한 시즌이 끝나가는 설레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 참 좋을 텐데 올해는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우울한 느낌마저 좀 든다 그럴까요? 한 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말 심리 뭐라고 봐야 될까요?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1년씩 지나갈 때마다 일씩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과거로부터 0.3만 변하고 어떤 경우는 뭐 1.7 정도 변하고 뭐 이렇게 좀 변화가 매일 등간격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막 30 변하고 50 변하니까 과거에 익숙하고 친숙해졌던 것들을 벗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밀려서 하는 느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약간 사람들이 마음이 포근해지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따뜻하다라는 건 약간 기존의 것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오는 포근함이 더 관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포근함이 아니라 계속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바뀌고 또 많이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가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년을 반으로 나누면 7월 1일이 반의 시작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좀 놔두자. 너무 많은 게 1월 1일에 다 몰려 있으니까 바뀌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계절에 쉽지 않다. 끝내고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 일상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특히 이렇게 많이 변할 때는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많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속도가 훨씬 예전보다 커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게다가 2020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는 코로나로 잠시 속도감이 더뎌졌죠. 근데 뭐 생성형 AI부터 뭐 워낙에 빨리 변하니까 모든 시스템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우울감으로 연결되기 쉽죠. 사회 변화의 속도가 실제로 빨라진 거군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느끼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도 내가 그 사회에 같이 발을 맞추고 있다면 그럼 그 변화량을 너무 빨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너무 빨리 달리는 열차에서 역 놓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내려야 될 역에서 제대로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변한다는 게 뭐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뭔가 당장 배워야 되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지금 해도 되나? 해봤자 또 한 3년 있으면 이거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식인 초대석에 나오셨던 많은 AI 전문가분들도 본인도 지금 이거 내가 배워야 되나? 심지어 의과대학 학생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준을 지금 배워도 이게 나중에는 질병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상인들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쫓아가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일종의 약간 매뉴얼이든가 아니면 적용의 시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적용하기도 전에 새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이걸 배워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죠. 뭐 일상생활도 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 구입하면 새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다 이러잖아요. 아 이게 전기차로 가야 돼,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를 한 번 더 사야 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좋은 차, 내 돈에 맞는 차라는 것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고민해야 될 그냥 종류가 하나 늘어난 게 아니라 한 차원 자체가 다 늘어나 버렸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누군가가 정말 큰 힘이나 아니면 정말 거의 모든 인류에 대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너무 빨리 간다, 조금만 이제 천천히 가자, 다 같이. 네,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니까 조금은 또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런 신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배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거기서 이제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는 하루라도 빠르게 이거를 상당한 수준으로 습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 이번 달에는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정도를 해야 돼. 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참 하려고 하면 시작도 안 되고 내일 할까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할까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약간 비참해져요. 이거 내가 또 의지력이 약한가? 나는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가? 막 이렇거든요. 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첫째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고 세웠지만 그게 계획이 아니라 목표일 뿐. 거기까지 가는 징검다리 15개는 존재하지 않아서 목표를 계획이라고 착각한 상태. 요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매일 아침 6시에. 요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라고 하지만 이건 목표죠. 왜냐면 6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종착 단계니까 그거를 쪼개야 돼요. 습관적으로 저는 한 7개에서 15개 정도로 쪼개거든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8.7%든 아니면 그 10%든 해당하는 그 첫 번째가 마중물이잖아요. 그거는 하기 쉬워져요. 하기 쉽게 만들어야겠군요. 특히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아침 6시 2분 전에 이불 바깥으로 복숭아뼈 왼쪽 꺼내기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에 그거보다 더 잘게 쪼개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발 한쪽만 내놓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한 15초 있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는 허벅지까지 내놓자. 그 다음에 이제 몸 반 빼기, 나머지 빼기 이러면 한 2분에서 3분 동안에 15초마다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6시에 한꺼번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세운 건 계획이 아니라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다. 최종적인 그 완료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획을 계속 잘게 썰어서 그 앞에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걸 해라 그냥. 그래서 그 실제로 자기 루틴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잘게 잘 썰어요. 두 번째로 또 재밌는 단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결국 실패했어요. 내일부터 하자. 근데 그 내일이 현재로 왔을 때 어떨 때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내일부터는 하자라고 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하는지 혹은 어떨 때는 계속 내일이 내일 되고 내일이 또 내일 되고 내일이 또 내일 돼서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후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자처럼 그래도 그 다음날 그래 하자 안 했는데 요게 뭐냐면 전날보다 기분이 살짝 안 좋은 날. 안 좋은 날 오히려 잘한다고요? 오히려. 근데 많이 안 좋은 날은 정신없으니까 안 되고 어제보다 살짝 슬픈 날, 살짝 우울한 날, 살짝 짜증나는 날. 그러면 사람의 뇌가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오. 그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행동 중에 하나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살짝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 내 새로운 계획이 있죠. 그 실천을 할 만한 걸 옆에 잘 둬야 돼요. 그것도 쉬운 걸로. 그러면 루틴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기분이 어떨 때 뭐를 옆에 살짝 갖다 놔야 그게 실행이 잘 되는지 요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명세를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숭아뼈를 살짝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노력을 하는 무언가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쪼개서 가져갈 만한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좀 쉬운 걸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만한 것들 중에 해야 되는데요. 집안 청소를 한다. 평상시에 제일 그래도 싫지 않게 그다음에 짜증내지 않고 쉽게 했던 것들을 딱 꺼내면 되는데 전 집안 청소를 같이 하면 죽어도 청소기 돌리는 게 싫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저는 흔쾌히 하는 게 설거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재밌는 건 제 아내는 정반대예요. 대청소를 한번 하자라고 하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기를 잡아야만 이제 대청소를 향해 가기가 쉬워지는 거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청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튼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거가 해야만 다음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만만한 거. 전 중요한 걸 먼저 치워야 좀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거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 방법. 근데 주말에 다 퍼져 앉아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의지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괜찮죠. 지금 한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봐요. 그때 묘미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어려운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렇게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일할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곳으로 향해 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놈부터 제일 센 놈부터 먼저 한번 딱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 정복해 나갈까? 요거를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중요한 거 먼저 해. 오늘은 제일 쉬운 거 먼저 해. 그 판단이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큰 실수가 없어지고 결과도 자기가 예상한 대로 오겠죠. 요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 이건 진짜 메타인지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이죠. 요리를 할 때도 요리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관망을 하는 그런 한 2, 3분. 뭐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쵸. 근데 요리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물 끓여.
끓는 동안 생각하지 뭐. 그래놓고 물 끓으니까 먼저 집어넣은 재료가 끓는 물에서 계속 불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 이제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일어난 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까? 한 2, 3분 생각해보기. 글을 쓰기 전에도 어떻게 쓸까? 한 2, 3분. 굉장히 좋네요. 비슷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2, 3분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세워보라는 게 훨씬 더 일할 땐 파워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트리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은 트리거를 했을 때 실제로 이불 밖으로 복숭아뼈를 내밀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나 우리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 일을 12개나 13 부분으로 나눴을 때 하나 했잖아요. 그럼 12분의 1이나 13분의 1만큼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거의 절반 이상 한 것처럼 활성화가 실제로 13분의 1인데도 그러니까 머리가 그려보는 거죠. 그게 완성된 상태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담에 기가 막힌 게 바로 뭐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뇌를 실제로 연구해보면 그걸 딱 트리거 정도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뇌는 거기에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 완성된 상태를 향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미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게 뭡니까? 그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루틴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대략 10에서 15회 정도 반복되면 이제 뇌는 발목에 힘만 줘도 벌써 뇌가 파바박 하고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회로가 딱 형성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게 10회, 15회밖에 안 돼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대신 계속 같은 인터벌로 해야 되죠. 한번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를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회, 15회지만 하루에 10, 15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자고 난 다음에 리셋되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1회, 또 한 번 자고 나면 리셋되죠. 또 한 번 1회.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 그러니까 매주도 아니에요. 15회 내외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루틴이 안 되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요. 다시 말해서 이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99%의 사람들이 99%의 경우에 그 15회를 매일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되게 묵직하네요. 15회에서 20회면 진짜 2, 3주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목표로 했던 루틴을 장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도전의식도 생깁니다.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하신 말씀 중에 번아웃보다 위험한 게 보어아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보어아웃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늘 단순하고 반복된 일들만 하다 보니까 단순하지 않아도 결국은 사람은 그 일에 익숙해지면 덜 복잡해지고 단순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반복돼. 그러면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보어아웃이 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보어아웃이 바로 뭐냐? 번아웃과 비슷한 상태로 소진되고 지쳤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번아웃하고 보어아웃을 좀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있죠. 이게 예를 들자면요. 번아웃이 온 분들과 보어아웃 온 분들이 양쪽 다 지쳐가지고 못하겠어.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번아웃이 온 분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시냐면 불안을 느끼세요. 나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추월당하고 나는 뒤처질 텐데. 근데 보어아웃이 온 분들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상한 회사야.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만 이렇게 하게 만드니 이 회사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요.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네,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분들은 무조건 휴가 내고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아웃이 온 분들이 휴가를 주면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회사를 다시 와서 야 우리 회사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야 아무리 해봐라 너 안 된다. 이놈의 회사는 절대로 우리한테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아. 그렇게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비관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꽤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선배들을 꽤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괜찮거든요. 실제로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같은 일만 반복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조직 잘못이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그리고 보어아웃은 끊임없이 남 탓하게 되는. 그럼 보어아웃의 보어는 보링하다. 지겹다. 소위 말해서 다 타서 아웃된 게 아니라 보링해서 아웃된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많이 보호가 됐는데 유럽이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급변하는 기업이라기보단 늘 비슷한 일을 어느 정도 딱 일하고 이른 시간에 퇴근하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보면 약간 전쟁터 같은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의 번아웃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미국에서 많이 나온다는 저 번아웃이랑 비슷한데 쉬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은 스트레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을 만한 일을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줘야 되겠네요. 조금 더 도전적인 일. 왜냐하면 이 보호아웃이 완전히 정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늘 같은 일만 시킨다라고 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만 새로운 일을 부여해도 진짜로 극악스러운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 새로운 일을 하면 그거에 신나서 나 이거 해봐야지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줬다는 거에 화를 낸다고요? 그 보호아웃이 해결이 안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보호아웃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초기에는 새로운 일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중기까지도. 그래서 조금씩 바꿔보고 새로운 루틴도 시켜보고 다른 보직도 해보고 이러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호아웃이 진짜 안 좋은 게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보면 보호아웃 말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약간만 새로운 일을 부여해도 극렬히 저항하더라. 이야.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을 얘기하셨으니까 미국은 직원들이 다 불타버릴 때까지 일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고 유럽은 안정을 추구한 나머지 직원들이 지루해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똑같은 일만 시켜서 문제인 거네요. 두 개의 가운데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뜻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번아웃이 온 분과 보호아웃이 온 분이 되게 많아요. 둘 다 있습니까? 본인이 둘 다 걸린다기보단 같은 회사인데 어떤 분은 번아웃이 심각하게 왔고 어떤 분은 보호아웃이 심각하게 온. 예를 들자면 꼭 그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직원분들이 번아웃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분들 진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분들도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직원분들이 좀 번아웃이 많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약간 안주하는 스타일의 분들. 네. 그렇죠. 야야야야 이런 분들 있죠. 주는 만큼 일해 라고 했는데 자꾸 힘들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환경의 보호아웃에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연구가 완전히 충분히 쌓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한테 루틴한 일만 계속 시키잖아요. 그럼 보호아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놈은 똑똑하니까 같은 일만 반복시키면 오히려 사고 친다. 맞아요. 적당히 새로운 일도 시켜야 돼. 저 녀석은 멍청하니까 그냥 똑같은 일만 계속 시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이제 기업이 인사처리라 인사 관련된 임원들이나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앞으로 30년, 40년을 함께 할 4050을 조용히 선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는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고 나쁘고 사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큰 기업일수록 인구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20만 명대 초반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계속 100, 110만 적어도 95만 막 이렇게 태어났던 시대에서 인구의 부족분이 누적돼서 터지는 현상 반드시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한 변수가 AI 변수죠. AI는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측면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죠. 기업의 임원분들한테 생성형 AI, GPT든 클라우드든 제미나이든 이런 거 쭉 써보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기업 임원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나 이제 부하 직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짐작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내가 내 부하 직원 10명 혹은 15명을 힘들게 일시켜서 맞아야 되는 기초 리포트들을 얘가 그냥 좀 바꿔봐 이러면 바로 바꿔서 다시 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사람이 너무 부족해졌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 안 뽑아도 되는 이 대혼란기 지금 엄청난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나한테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 치고 있고 그런데 기업은 정말 많은 곳에서 사람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두 얘기가 바로 뭐냐 계속 양쪽에서 들리고 있다는 건 미스매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각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리에 잘 사람을 넣어놓는 그런 일들을 누가 더 먼저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자리가 어떤 건지 직무도 정의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직무를 제대로 정의 내려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만 열거를 대부분 해놨거든요. 이 직무는 어떤 사람한테 잘 맞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만 나열을 해버린 상태니까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정의죠. 근데 제대로 정의를 직무를 내리고 제대로 이제 미스매치된 걸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무실에서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일을 하겠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왜냐하면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 인재들은 이제 남부아시아도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쪽 지역 나라들 있잖아요.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줄어드는 패턴이랑 거의 비슷해요. 많이 줄고 있죠. 그렇죠. 네네.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 1m로 떨어지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래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일하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람, 공간, 직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연구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30살, 40살, 심지어 50살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같은 직급으로 책상 마주 앉아놓고 일을 하는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옛날에 막 입사 동기들 막 엄청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 막 친구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밥 먹고 회식도 좀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많이 또 대량으로 채용되고 해고당하는 이런 시절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딱 들어갈 때 나도 혼자고 저 사람도 혼자. 매우 이질적인 사람. 마치 영화 인턴에서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와 NSO가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직급도 이 사람이 인턴이고 이 사람이 대표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일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랑 나이 비슷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죠. 네. 그리고 나랑 젠더 다르면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 예전에 그 미국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이성과의 자리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문제 일으킨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내 아내 외에는 어떤 여자랑도 점심을 먹지 않는다. 뭐 다 자랑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나는 나랑 다른 젠더랑은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이거. 그렇죠. 이제는 막 나랑 문화적 배경, 언어 뭐 다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들도 많이 해고당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해고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도대체 누가 해고당하느냐? 능력 있는데도 왜 해고당하지? 저희들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랑 다른 인종과 일 못하겠다는 사람. 아, 얘는 다른 젠더와는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랑 매우 여러 면에서 상이한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해고가 많이 당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그룹의 최상부에서는 알파 세대까지도 보고 계세요. 알파 세대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2035년에 이 친구들 들어옵니다. 우리 그룹에. 그런데 그 2035년까지 옛날처럼 그렇게 막 000명씩 채용하지 않아요. 적은 수만 계속 채용하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에게 어떤 DNA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도 혁신을 만들었는데 같이 공존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허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들의 상당수가 그들이 들어왔을 때도 잔류를 일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한 10년, 15년 일을 해줘야 되죠. 네. 그래야 심어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40, 50대들. 지금 딱 제 나이인 건데 제 나이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그러면 계속 기업에 남겨둘 거냐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일 잘해요. 하지만 자기랑 5살만 차이 나도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남겨두시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주로 소통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고민을 토로하고 조직을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냐를 저한테 상담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작가님이 얼마나 좋은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겁니까? 알고 여우야, 여우. 그래서 지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상이나 판타지는 저들은 굉장히 능력 베이스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레이오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야. 다 한국말 써. 다 비슷한 상식이야.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에 따른 그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소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특히 선두권 기업들이 한 5, 6년 전부터 벌써 감지하고 제일 많이 강의를 의뢰하는 게 저도 처음에 왜 이 강의를 이렇게 많이 의뢰하시지? 그게 D&I, 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 근데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지금 미덕 차원에서 사내 캠페인 차원에서 지금 강의를 부탁하는 게 아니다. 역량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덕이지만 거기는 이미 그건 개인 역량이에요.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자,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근데 그게 문제가 돼?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인지심리학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문화 간 차이보다 문화 내의 별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것보다 내 문화 내에서 다른 사람을 훨씬 이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요? 네. 왜냐면 뇌에서 제가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아이오와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저랑 대학원 친구가 된 리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뇌는 많이 다르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많이 다른 걸 일거에 느끼잖아요. 벌써 인종이 다르니까. 그런 다음엔 서로 이래요. 어머, 근데 야 너도 젓가락을 쓸 줄 알아? 어머, 야 너도 집에 들어올 때 신발 썼네? 그러니까 이미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니까 뇌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정도에서 정보 처리를 하죠. 이건 같아, 이건 달라, 다른 건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첫 프로세스부터 계속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를 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데 약간 급상승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왜 굳이 지금 운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직장에서 중년이 돼서 이별을 하더라도 다음 커리어도 너무 잘 풀리는 듯한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왜 딱 그거 있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나 일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도 계속 난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난 오늘부터 왜 이렇게 찬밥이지? 뭐야 이런 불평등한 사회야.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굳이 취업이나 일이 아닌 측면이다 하더라도 나랑 다른 사람과 소통이나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고립이 되면서 극단으로들 그렇죠. 가고 그래서 있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행동에 극자를 붙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결과로 다시 더 고립되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참 자주 말씀드려요. 다문화 가정 아이가 우리 반에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가서 사귀어라. 당신 아이에게 선물 주시는 거다. 많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부모들이 되게 어이없는 수준으로 막고 있거든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다양성, 포용성.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핵심 역량이 돼버렸다는 거. 그 말씀대로라면 왜 그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 가운데 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뭐 저기 빌라 애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노는 게 싫어, 이런 것들도 D&I가 안 되는 측면인 거네요. 아직은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선긋기와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반대로 가는 폐쇄성 그리고 배타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른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나마 시험 잘 봐서 좋은 자리 가고 그러면 약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이제 권세 좀 누리거나 좀 살다가 죽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작가님한테도. 우리 80까지 기본적으로 일해야 된다. 왜냐? 인플레이션도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연금 문제도 그렇게 하지만 해결 안 돼요. 우리한테 정해진 미래죠.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나의 노동의 질과 환경 그리고 그 개별 구성원들이 모여들있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좋아지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건 다양성과 포용성. 탑재된 개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나는 결국은 시스템이 나보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네요. 왜냐면 능력치에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없거든요. 얘가 있어야만 일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얘가 나가야 제일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라는 것까지 이제 보고 오히려 그걸 더 눈여겨보는 그런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변화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배울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는 것도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그 전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뭘 하나를 외우려고 해도 정말 안 외워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배우려고 하는 그 능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나이 탓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나이 때문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나이가 영향이 있나요? 보통 나이 탓인가라고 하면 첫째 굳어버린 머리. 네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손상된 하드웨어, 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침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뇌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눈은 노안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보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은 정신적인 측면을 더 많이 봐요. 오. 실제로 보면 몸은 별로 그렇게, 뇌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정신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정신이요? 네. 정신이 안 좋아졌다는 게 어떤... 간단하죠. 공부할 때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할 때 하고 공부하는데 어른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혹은 뭐 옆에서 딴 거 하면서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나 툴이라고 하는 쓰는 걸 모든 이유는 그 툴도 중요하지만 그 툴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더 집중하는 이점이 있거든요.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성의를 더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해본 분야를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아, 네네. 근데 학습법을 보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기한테만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른이 왜 학습법에 더 많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안 좋은 습관이 고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만학도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분들을 꽤 보는데 요즘 대학교에 만학도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학도라서 좀 많이 불리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만학도는요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잘하세요. 네. 근데 계속해서 직업이 공부였던 혹은 끊임없이 공부했던 젊은 대학생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공부할 때 뭐 먹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제거해 나가는 게 학습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치자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고 힘든 것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는 뭐냐? 나쁜 습관을 막아주는 방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야, 학습법을 생각을 하는데 나쁜 습관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질병은 나쁜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지. 예. 그렇죠? 비싼 좋은 약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나쁜 습관을 막아내는 그런 또 치료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게 만드는 거, 이것도 나쁜 습관이 없이 내가 해나가야 될 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이 가장 오랫동안 내 학습을 잘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노출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앞에 자꾸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되게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그 학생 앞에서 노출되라.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만 되는 거예요? 네.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특별히 의도나 목적점이 없는 것들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학생 앞에 짠 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년 김경일입니다. 하고 가버려. 그럼 여학생은요. 뭐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는 건 여러 가지 확률이 생겨요. 운이 좋으면 그 학생이 내가 저 사람이랑 뭔가 인연이 있나? 혹은 저 사람 어제는 옷을 저렇게 안 입었는데 오늘 이렇게 입네? 또 어떨 경우는 진짜 이럴 경우도 있죠. 위급할 때 자주 친숙한 사람한테 도움 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뭐 휴대전화도 없어. 이럴 때 휴대전화 잠시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그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식될 확률을 높이는 거, 그게 노출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출된다는 표현을 그럼 뭡니까? 알짱대라고. 알짱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태아 시절에 요즘 존재하지 않는 언어인 라틴어 문장 10개를 들려줬어요. 태아 시절이라는 건 엄마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5년 후에 그때 들었던 라틴어 문장과 같은 난이도의 새로운 라틴어 문장 10개씩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태아 시절에 들었던 라틴어 문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하더라. 그러니까 별의별 연구들이 많아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반복 노출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사는 잘 모르는데 yesterday 이런 거 있잖아요. 뒤는 다 몰라요. 네, 뒤는 다 네, 몰라요. 네, 네. 근데 반복 노출이 엄청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딱 보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외우면 거의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평생학습관에서 팝송으로 영어 배우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반복 노출됐기 때문에 그 문장을 거의 통으로 한 번 듣는 순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yesterday밖에 몰랐지만 그 라임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라고 하는 문장으로 딱 처음 들어보지만 모든 게 들어와서 한꺼번에 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노출. 특히 성인에게 있어서 반복 노출은 훨씬 더 뇌를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면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요. 양자역학
같이 좀 되게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30분 만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냥 반복 재생해 놓고 계속 틀어놓고 딴짓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거의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단어들 있죠. 역학, 입자,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그 단어에 친숙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 딱 들었더니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영상을 제가 아주 제대로 앉아서 보다가 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뇌가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쫙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뇌가 고통을 느끼면 이거 노동이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물리적인 속성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거부감을 줄이는 거지. 물론 처음부터 딱 보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런 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된 기사. 그거는 처음에 딱 듣고 집중해서 봐야 되죠. 이미 내가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근데 남의 것, 되게 낯선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서 두렵다는 느낌부터 먼저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복 노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학습이 유지된다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환경을 바꾼다는 게 학습 도구를 바꾼다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뇌가 예를 들어서 낮에 뭘 썼는데 밤이 돼도 이게 필요하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여 앞에 뭘 붙여주냐? always, 언제나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안 까먹죠. 생각해보세요. 밤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낮에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낮에도 이걸 공부하고 밤에도 같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돼도 이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의 환경에서만 공부를 하면 그 환경이 됐을 때만 떠올라요. 근데 모든 환경에서 그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뇌는 깊이 있게 통찰 있게 엄청나게 노력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설렁설렁 여러 군데서 공부한 내용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맨날 어디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하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 그쵸? 그게 오히려 나은 거군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나는 이러고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근데 걔네들이 점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출 단서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알게 됐죠. 그놈들이 설렁설렁한 게 사실은 그런데 빈도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 뇌는 한 번에 크게 깨달은 것보다 빈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학습 도구의 다양화, 환경의 다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 뇌로 하여금 이거 언제나 필요한 거네 라고 해서 상비약처럼 계속 옆에 두 개 만들어주죠. 그럼 뭐 하나를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환경에 전반적으로 다 깔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이해하는 건 사실 빈도에 더 많이 필요하고요. 해결하는 게 바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게 다 됐어요. 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1원칙 사고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배터리 공부를 다 끝내고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됐어요. 근데 잠깐만 배터리 단가가 너무 높아. 그래? 그럼 배터리란 무엇일까? 제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배터리의 구성 요소까지 다시 쫙 밑으로 내려가서 구리부터 니켈까지 싹 다 뽑아내고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법이 아니라 해결법이에요. 해결은 학습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워요. 그럼 영어의 구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어의 구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 가서만 영어를 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비싼 돈 들여서 어학연수 가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해서 나한테 들려오는 자극을 집에 가서도 뭐 라면 먹을 때도 아니면 뭐 길 갈 때도 슬쩍슬쩍 영어가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뇌는요 꼬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 노력, 의지력, 정신력 이런 건데 이것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꼬신 결과가 의지력, 노력, 정신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력, 노력, 정신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그래요. 뇌를 꼬시지 않고. 그럼 뇌가 오히려 자꾸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내 뇌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꼬실까? 잘 유혹할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온 인지심리학자들이라서 이런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어를 많이 늘리는 게 아무래도 어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말해보카라는 어플을 실행하고 어휘를 학습하고 또 이게 음성 모드도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의 어휘라는 게 뜨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오늘의 어휘, 오늘의 날씨, 오늘의 운세처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딴소리 한 다음에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니까 좀 오래 기억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인생 조언을 주는 거란다. I'm giving you a life 라이프 팁인가요? 어드바이스 아니야? 어드바이스인가요? 네. 아니, 어드바이스라고 하기에는 칸이 좀 짧아서. 진짜 그럼 팁이에요? 팁인가요? I'm giving you a life tip. 팁이야? 팁이네. I'm 팁 giving you a 맞네요. life tip, 팁 son. 맞네요. 이런 걸 잘 몰라. 난 유학 갔다 왔는데도 이런 생활 영어들. 생활 영어를 할 때 빈 공간이 되게 많아. 이럴 때 그냥 팁이라고 해야 되겠다, 진짜. 저녁 먹기 전에 꼭 손 씻자. Don't forget to wash겠지 뭐.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좋아요.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갑자기 제 발음이 좀 후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쟤들은 항상 뒤쪽에 앉아. They always sit in the back인가요? They always sit in the back. 재밌는 게 이게 제가 맞았더니 14개월 뒤에 복습을 하겠대요. 요 다음 건 한번 제가 틀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사람이 더 들어올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I don't think there's enough Nemo for another person. I don't think there's enough place for another person. 아니래요. I don't think there's enough cubic for another person. 이것도 아니래요. 몰라. 정답을 모르겠으면 힌트 보기를 눌러보래요. 힌트 보기. 첫 글자가 R이래요. 그냥 룸이라고 하나 보지, 그렇게. 그러게 저는 스페이스라고 생각했는데 I don't think there's enough room for another person. I don't think there's enough room for another person. 제가 완전히 틀렸더니 6분 뒤에 복습한답니다. 너 이거 모르잖아. 내가 6분 뒤에 다시 봐줄게. 논산훈련소네. 우리 육군훈련소 이런 데 가면 6분 후에 다시 하겠어. 막 이러면 이제 뭐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불규칙성이 오히려 규칙적인 피리어드 안에 존재할 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틴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밌는 측면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공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어느 시점에 불쑥 나타나. 이러면 이제 더 세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음을 못 놓는 거지.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뭐 문장을 외울 수도 있고 뭐 많지만 이 단어만 많아져도 사실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학습 방법이 단어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단어가 진짜 늘겠네요. 적절한 단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적절한 단어. 언어를 표현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스페이스보다 룸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노출 빈도수를 늘리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보편적인 단어를 잘 쓰는구나. 적재적소에 쓰는구나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훨씬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용기가 생기죠. 뭐 쉬운 말로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재밌는 게 난이도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알 법한 쉬운 것도 나왔다가 좀 자신감이 생길 때쯤에 제가 모르겠는 어려운 게 한 번씩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더 해보고 싶은 도전의식이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게임이라 그러죠. 게임처럼. 그러니까 노동과 게임의 차이가 뭐냐면 노동은 계속해서 난이도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계속 버거운 난이도만 되는데 게임은 살짝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이런 건 좀 힘들네? 이런 건 좀 쉽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우리를 머무르게 해주거든요. 약간 게임 같아요.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어플을 좀 눌러보니까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AI가 알려주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뭐 무슨 단어는 아까 눌렀더니 맞긴 맞는데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이 나오기도 하고 모를 때 아예 몰라버리면 또 좀 화나거든요. 근데 알려주니까 또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을 바로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럼 틀려도 자신 있게 왁 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다음에 알게 되는 정답은 훨씬 더 오래 기억난다. 이게 이제 메타인지 연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잘 실천하고 있네요. 이 한 가지 어플로 참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기전이 작용을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영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팝송의 가사를 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셨고 주변에서 보면 자기 좋아하는 미드의 대사들을 외우는 분들도 꽤나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도 그 반복 노출에 의한 학습의 종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밌는 건 그런 학습법이 별 효과가 없었던 분들도 또 볼멘소리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뭐냐? 그걸 의지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대사 하나하나를 다 외워! 이러면 이제 힘든 거군요. 근데 진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미드예요. 자기가 늘 흥얼거렸던 노래예요. 그러면 뇌가 의지력이나 노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반복 노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기를 거기다 들이민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시리즈물 혹은 옛날 영화 중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들 쭉 보면 라라라라 할 때마다 벌써 뇌가 이러면서 비비안니 어머 이렇게 이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뇌가 이미 그냥 별 뜻 없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근데 자 드라마 대사 공부하면 영어 공부 잘 된다. 그건 드라마가 더 이상 아니죠. 그때부터 학습 교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한국어 자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것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로 막힘없이 대화하려면 알아야 되는 단어의 양이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수는 2,800여 개라고 합니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이 단어의 양을 늘리는데도 단순 노출이 반복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단어 수준에서는 가장 확실하죠. 아, 단어는 오히려 더 확실합니까? 단어에서 문장 수준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가. 단어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데는 직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단어를 안다는 건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죠. 실제로 그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까지 갈 수 있는 예비 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 단어를 몰라요. 그 단어를 모르면 당황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단어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어를 한 1,000개 알다가 2,000개 알다가 3,000개 알고 4,000개 되면 어느 정도 수준부터 자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는 단어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분야가 한 7,000개의 단어는 알아야 그쪽에서 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사실 아까 한국 사람이 2,800개나 돼요. 많이 알고 있구나. 난 몇 개 알고 있을까? 예전에 어떤 기업 대표님이 자기네들 중동 지역에 가는 비행기에서 자기가 100개 단어 외워.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너희들 100개만 알아도 그쪽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 급한 대로 100개만 외워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0개만 알아도 크게 문제 안 되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단어들이 바로 기억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재밌게도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어순이나 아니면 문장 구조가 틀려도 단어를 모를 때의 당황스러움보다는 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에너지 다 쓰고 시달린 다음에 집에 오면 뭔가를 공부할 그런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좀 참고 나를 잘 책찍질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럴 땐 그냥 좀 쉬는 게 좋은가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피곤한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이게 아침에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저녁에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여기 보면 그 주인공이신 작가분. 그분은 매일 첫 지하철 타고. 그래서 저도 그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첫 지하철이 할인이라는 걸. 아, 첫 지하철이 할인입니까? 할인이래요. 예,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그분은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니까 그 공부를 아침에 하신 거죠. 그런데 제 주위에 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죽어요.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아파요 일단. 그런 분들은 일을 많이 하셔도 저녁 때 지능이 좋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좀 더 일찍 해야 되는 공부인지 저녁 때 좀 늦게라도 해야 되는 공부인지 일단 내 기준을 아시고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형 인간인데 또 퇴근해서 하는데도 좀 일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걷는 휴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걷는 휴식, 산책. 그쵸. 그러면 뇌가 살짝 리프레시 되면서 몸도 약간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그런 다음에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너무너무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는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교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변화를 아주 작은 거부터 실천하고 싶다면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분화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주 내 주변에 노출시켜라.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